16장인데요. 아우, 이것도 다시 보려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본 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보고 만든 거여서. 근데 이제 뭐 핵심은 이제 이거거든요. 상호작용인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상호작용은 군집이 아니라 이제 개체군, 요 안에서 상호작용 얘기했는데, 앞에 근데 되게 많이 사전 학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다루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는 상리공생을 어떻게 작부체계에 다룰 것인가 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다들 반응이 없으신데, 상리공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 뒤에 본이가 발표할 것도 거의 대부분 그거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농업 쪽으로 보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생태학의 관점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상리공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루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를 좀 다시 봐야 돼서, 그거를 살짝 제가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2장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자연 생태계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요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개체군의 상호작용도 이야기하고 군집의 상호작용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군집의 상호작용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계속 나오는 게 개체, 각 한 개의 유기체가 나오고, 그 똑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게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체군뿐만 아니라 종이 다른 것들까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이제 군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설명이 나오는 게 신생 속성, 여기서는 신생 뭐 특징이라고도 나오고 신생 특성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유기체 하나만 있을 때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의 특성이, 이게 만약에 10개가 모였다고 해갖고 특성이 10개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만 있을 때 있었던 특성보다 모여 있을 때 특성은 추가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체군이, 두 개의 개체군이 모였다고 해갖고 그냥 2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하니까 신생 특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생 속성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양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생태학에서는 유기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개별 농작물, 그 다음에 단일 재배했을 때의 농장의 풍경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같이 심었을 때의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태계 단위로 보면 이제 농업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다양성이 중요하고, 식생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항성과 탄력성이 중요한데,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게 높아진다. 이게 아마 17장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2장에서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상호작용 관련돼서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A랑 B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아무 작용이 없는 거, 이게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을 하는 거, 서로 마이너스가 돼요. 서로 경쟁을 하면,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상리공생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면 플러스가 돼요. 서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원시협동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데 어쨌든 만나면 이득이 돼요. 네. 그리고 편리공생은 한쪽만 좋아지는 거, 나머지는 그냥 0. 네,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거. 편해공생은 한쪽은 나빠지고 한쪽은 그대로인 거. 기생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포식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 서로 이제 다른 종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상호작용도 단순하게 둘이 이렇게 만나갖고 생기는 거냐, 이 개념이 아니라 간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게 이거거든요.
표거든요. 이 표가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랑 B랑 만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A가 여기에 생기게 되면 A가 뭔가를 추가하거나 제거를 해갖고 이 B한테 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일으켜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개념이 지금 이제 생태학에서는 더 이해를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 개념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바꿔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간섭은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간섭이 있다. 그래서 제거하거나 추가해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기에는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는 간섭과 관련된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할 때 이 간섭의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제거를 하는 거는 어쨌든 경쟁을 해갖고 양분을 서로 제거한다거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추가를 하는 거는 타감작용을 내뿜어서 잡초를 못 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간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군집 수준에서, 아까 개체군하고 군집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군집 수준에서 간섭을 할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표도 간섭이 추가 효과가 있고 제거 효과가 있고, 아니면 추가랑 제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예를 이제 여기서 든 거고요. 그래서 상호작용 복합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되게 복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끼풀하고 목초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 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서로 이제 자라는, 이건 일수예요, 일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량이 얼마큼 늘어나는가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비교군이 있잖아요. 세 가지의 비교군은 뭐냐면 이거는 아예 그 땅에다가 질소를 안 준 거예요. 안 준 상태에서 그냥 목초랑 토끼풀이 자랐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보시면 이게 토끼풀이고 이게 목초거든요. 토끼풀이 처음에 많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풀은 계속 늘어나요. 여기 목초는 거의 안 늘어나요. 이것도 토끼풀이 계속 늘어나죠. 토끼풀이 엄청나게 많이 우점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질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토끼풀은 질소를 고정해서 늘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질소를 추가로 투입을 했더니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는 7.5g, 요거는 22.5g을 투입을 했더니, 요것만 한번 볼까요? 요것만 했더니 비슷해요. 왜냐하면 질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니까 목초도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졌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목초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이때까지는 비슷했는데 왜 많아졌느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목초가 키가 크면서 햇빛을 가리면서 햇빛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 토끼풀이 이제 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질소라고 하는 제한 요소와 햇빛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햇빛을 제거하는 제거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질소를 제거하는 질소 경쟁 이런 것들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제한 요소가 있을 때 서로 경쟁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여기는 이제 어떤 하나가 우점을 한 거잖아요. 우점을 한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보완법을 서로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종들끼리 있어도 서로 경쟁하거나 어느 하나가 우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랄 수도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냐면 경쟁을 피하는 방식을 쓴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장 시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뿌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범위를 다르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생태학에서 개체군이라고 했나? 군집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쓰는 농법인데, 근데 그런 거를 농업 생태계에 이용했을 때
이 간섭을, 이로운 간섭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간섭을 이롭게 활용하는 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나온 제가 안 썼네요. 누에콩이라고 하는 덮개작물이 있대요.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키우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누에콩하고 호밀하고 같이 키우는 이런 덮개작물로 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로운 간섭을 이용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덮개작물이 어떻게 이로운 간섭을 일으키는가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데, 베어갖고 눕히면 풋거름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녹비죠, 녹비. 그리고 살아있는 덮개로 그냥 살아있을 때도 토양을 덮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왜 토양을 덮으면 이점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물 멀칭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토양하고 대기의 접점을 변경시킨다. 이 말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있고, 비로부터 토양을 보호하고, 그래서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고 구조를 개선하고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이로운 간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잡초랑 곤충, 병원군의 억제도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한 것들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조작과 외부 투입을 좀 덜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덮개작물을 활용하는 게 이로운 간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예로 연구 사례 이런 것들 나오는데, 호밀과 누에콩, 그 다음에 후지사과 밑에 야생 갓을 뿌려갖고 토양을 보호한다거나 잡초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덮개작물의 혜택 할 때 이제 간섭은 어떤 간섭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작물 군집에 대한 혜택이, 이런 혜택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잡초가 또 이로운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메커니즘으로 보면 사실 덮개작물의 이로운 간섭하고 거의 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뭐 양분의 흡수, 그러니까 침출될 수 있는 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유기물을 추가시키고, 타감작용으로 유해종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잡초도 알 선택을 선구적으로 먼저 했던 데인데, 농지도 사실은 알 선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수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입제를 줄이고 간섭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로운 곤충을 불러온대요, 잡초가. 그래서 해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는 콜리플라워 주변에, 이게 들개미자리라고 하는 풀인데, 이거를 심어 놓으면 이충들이 많이 와서 병충해를, 그러니까 다른 곤충의 피해를 억제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는 게 잡초의 이로운 점이다. 그래서 사이짓기를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또 얘가 나오는 게 계속 나오죠. 세자매 놓고 옥수수랑 콩하고 호박을 하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표는 뭐냐면, 옥수수랑 강낭콩이랑 호박을 개별로 심었을 때랑 그 다음에 섞어짓기 했을 때랑 수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의 1.9, 여기 이 LER이라고 하는 토지 등값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 뒤에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그냥 심었을 때보다 섞어짓기 했을 때 토지 면적당 수확량이 1.9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섞어짓기 했을 때 수확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 효과가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걸 보면, 질소의 생물학적 고정, 그러니까 콩이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가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균균을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옥수수가 이용을 한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호박이 잡초를 방지하고 또 타감작용 일으켜서 잡초를 방지하는 것들도 있고요. 초식성 곤충이 사이짓기 체계에서는
번식하기가 불리하대요. 이게 뭐 말로는 잘 못 찾는다 이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죠, 이상한데 어쨌든 초시석 곤충이 이렇게 섞어 짓기 하면 호박을 좋아하는 벌레들도 잘 그냥 호박만 심어 있는 것보다는 잘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로운 곤충에게 이제 매력적인 미기후를 형성시켜주는 것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지금과 같은 체계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그냥 농약 치고 농사 짓는 방법으로 하는 땅에 똑같은 방법으로 심으면 이점이 다 사라진대요. 그거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잘 작용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종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책에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노력해야지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농업계에서는 군집 단위는 아니지만 개체군에 관련된 생태학과 관리와 관련돼서는 되게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추의 뭐 이렇게 재배법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고추랑 모랑 사이짓기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지 않죠. 근데 생태학자들은 단일종보다는, 개체군보다는 군집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생태학에서 보면 이거를 결합시켜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뭐 이 이야기할 거리, 생각거리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농민에게 복합적 다종 작부체계죠. 사이짓기, 섞어짓기. 이거를 관리하는 일에 잠재적인 이점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 뒤에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만 이야기해도 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